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라 한국지대의 이은지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옷을 참 초등학교 한 6학년 이후에 처음 입어보는 것 같은데요. 제 캐릭터 있는 이런 거를 방금 PD님이 선생님 지금 조금 있다가 보여줄 그 캐릭터랑 잘 어울린다 해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도시 내부 구조와는 또 달리 이제 다시 좀 넓은 시각에서 이 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바로 대도시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을 다룰지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서울에서 다니고 있는 서울 버스 몇 가지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진이 이슈가 됐어요. 뉴스에 막 뜨고 실시간 순위 1위에 오르고 막 이랬는데 3월 26일이 선생님도 몰랐는데 대중교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중을 좀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그 아이들 프로그램의 캐릭터, 아주 인기 있는 캐릭터 중에 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몇 그 번호의 버스들이 이렇게 타요처럼 타요 친구들 로기, 제가 라니, 가니 선생님 준비하다가 이 캐릭터 이름까지 외워왔는데 얘네들이 지금 막 서울을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얘네들 타려고 지금 막 지방에서도 막 엄마들이 휴가 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타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한 달 동안 3월부터 한 4월까지 한 달 동안 운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연장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이 버스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대도시권과 관련된 버스가 한 대가 있습니다. 이 색깔의 버스는요. 가장 넓은 지역을 이동하는 버스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로 출근이라든지 통근이라든지 통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버스예요. 자, 그야말로 지금 한 대가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건데요. 바로 빨간색 간입니다. 간이. 자, 그래서 이 빨간 버스는요. 광역버스라고 해요. 광역. 넓은 영역을 우리가 광역이라고 그러죠. 광역통신만 이럴 때 쓰는데 광역버스 이거는요. 이 버스는 그야말로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서울과 관련된 서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서울 주변 경기도 지역의 아주 주요 지점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 버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도시권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이 대중교통이 미치는 영향도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대도시권의 정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중교통 버스를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울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대도시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우리 대도시권, 대도시의 영향권이 대도시권입니다. 그러면 대도시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뭐부터 형성이 된 뒤에 그 도시가 그 영향권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도시가 먼저 만들어져야죠.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에 어떠한 지역도 처음부터 도시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도시가 된 거죠. 촌락이었다가 도시가 된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시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시가 돼요. 도시화를 거쳐서 도시가 된 다음에 만들어진 대도시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대도시, 그 대도시가 미치는 영향권이 바로 대도시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 도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권이 어떻겠습니까? 영향권이 당연히 넓겠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도시가 미치고 있는 영향권이 가장 넓을까요? 그렇죠. 서울권이겠죠. 그런데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대도시권이 가장 대표적인 대도시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도시의 영향권이 또 넓을까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부산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더 해볼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은 인천인데요. 인천은 이 수도권과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대구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당연히 어떨까요? 그 영향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영향력이라든지 당연히 도시의 중심 도시, 대도시의 규모라든지 기능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그 권역도 줄어들겠죠. 그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한 내용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정말 촌락이었는데
도시의 영향권, 대도시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잉크물이 퍼지면 퍼질수록 그 원래 기존의 물 색깔이 잉크색 때문에 색깔이 변하죠. 원래는 완전 촌이었어요. 그런데 대도시권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이 도시의 영향력이 멀어지니까 이 멀리 있던 촌락 지역들도 이 도시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즉, 도시 근처에 있으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도시적인 경관이 나타나고 있는 이 근교 촌락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사실 앞에서 했어요. 인구가 증가하는 촌락과 인구가 감소하는 촌락, 촌락의 변화에서 살펴봤죠. 그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촌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거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도시화라는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가 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인구적인 측면에서 그 나라의 인구가 혹은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도시라는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도시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특징적이죠. 그 촌락 지역과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아주 그 뚜렷한 지표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촌락이라는 공간에 주로 1차 산업에 의지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1차 산업은 그야말로 자연에서 그대로 생산물을 얻는 행위, 고기 잡고 그 농작물 키워가지고 수확하고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했는데 자, 2, 3차 산업은요. 2차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조업, 공업입니다. 그 다음에 3차는요. 서비스업이죠. 그런 2차와 3차의 비중이 높은 것을 우리가 도시라고 한다는 거. 그것의 비중이 높아지는 과정, 도시화겠죠. 그 다음에 이런 도시적 생활 양식, 도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촌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뒤에서 다룰 여가 생활에서도 우리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도시화가 어떠한 느낌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서울도요. 도시화가 점점 발전이 되면서 원래 서울이라고 불렸던, 한양이라고 불렸던 지역은 사실 지금 우리 서울 전체에서 도심에 해당하는 종로와 중구 일대에 불과했습니다. 도시가 서울이. 자, 그런데 서울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죠. 그리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서울은 지금 이 현재의 행정구역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1995년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점 도시 생활 양식이 넓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잉크물이 퍼지듯이 색깔이 번지고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대도시권의 확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요. 그거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게 많죠. 자, 아무튼 지금은 선생님이 이 도시화가 뭔지를 조금 자세히 하려고 일단은 도시화 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도시화 단계 그래프는 한 번쯤은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S자 곡선이라고 부르는 도시화 곡선입니다. 자, 이 곡선은요. 어려운 거 없이요. 세로축을 보시면 자, 도시 인구 비율이라고 돼 있죠. 즉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도시 인구 비율은 그 나라의 전체 인구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비율로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를 끊어서 보시면 초기 단계는 지금 우리 한국지리니까 적용을 시키면 언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 60년대 이전까지가 바로 우리나라는 도시화 곡선에서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이 단계는요.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가 전체의 30%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 7, 80%는 여전히 도시가 아닌 촌락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낮고요. 그 증가 속도 또한 낮아요. 대부분 어디에 살고 있다고? 농촌, 산지촌, 어촌, 촌락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촌락은요, 선생님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시화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가속화 단계를 한번 보실 건데요. 가속화 단계는 그야말로 속도가 증가하는, 우리 가속 페달 밟으면 속도가 쭉
올라가죠. 그죠? 자, 그래서 가속화 단계는 도시화율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건데 이 가속화 단계를 불러일으키는 그 현상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촌양도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양이 갑자기 이 단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도시화율이 급속하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촌락에 사는 사람을 촌락에서 떠나서 도시로 향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야말로 도시에 뭔가 매력적인 게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60년에서 80년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딱 우리나라가 정말 야심차게 잘 살아보겠다고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이제 각종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발달해요. 일자리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회가 있는, 일자리가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도시로 많은 수의 인구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이 기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속하게 도시 인구가 증가한 기간, 가속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속화 단계에서는 이 이촌양도라는 현상을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짧은 기간 동안 도시는 그 많은 수의 인구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도시는 수용할 능력이 아직 준비가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겁니다. 아직 주택이라든지 즉 아파트와 같이 사람들이 살 공간 같은 것도 다 마련이 안 돼 있고요. 도로시설 같은 것도 다 정비가 안 돼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편의시설 같은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이 바로 뭐냐면 과잉 도시화죠. 난 소화 능력이 안 되는데 밥을 계속 꾸역꾸역 집어넣는 거예요. 당연히 탈이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요,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착 단계인데, 자, 이 종착 단계를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단계가냐면 그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대부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상으로 도시라는 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80년대 이후에 일단은 도시화 곡선에서는 종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시화가 최고 수준에 이른 단계고요. 이제부터는 당연히 될 만큼 됐으니까 도시화 증가 속도도 마찬가지로 둔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 또 하나 잘 살펴봐야 될 현상이 바로 역도시화입니다. 역도시화. 그야말로 우리 반대라는 거죠. 도시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화가 뭐였죠? 촌락이 도시가 되는 게 도시화였죠. 그러면 역도시화라는 건 뭐냐면 다시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게 역도시화예요. 도시에서 촌락 지역으로 가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왜?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껴 있잖아요. 도시 너무 복잡하고 공기도 너무 오염됐고 땅값도 너무 비싸고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굳이 내가 도시에 살 필요가 없다. 나는 좀 더 쾌적한 환경이 있는 나의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착 단계가 역도시화라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역도시화 현상이 뚜렷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역도시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종착 단계라고 반드시 역도시화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평가원에서 뭐를 조심하라고 했냐면 이 역도시화랑 분명히 우리가 비교를 해서 사용해야 될 단어가 이 교외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서로 다른 뜻이에요. 방금 역도시화는 도시에서 촌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교외화는 뭐냐면 그야말로 기존 대도시에서 주변 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도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 대도시의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교외화라고 하는데요. 자, 이 역도시화와 교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교외화는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겁니다. 도시에서 도시. 서울에 살던 사람이 일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역도시화는요.
도시에 살던 사람이 저 강원도 산골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대도시를 떠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도시화 곡선을 함께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도시화에 적용을 시켜서 한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 60년대부터 80년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아주 급속한 이촌 향도를 통해서 이미 1990년이 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1980년이 좀 넘은 상태에서는 거의 종착 단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죠. 자, 이 이후에는 도시화가 아주 둔화돼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지금 동읍 인구하고 동인구를 따로 해놨는데요. 별로 뭐 차이점을 다루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도시 인구인데 읍 지역도요, 포함을 시키면 그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읍이라는 곳은 사실 촌락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 읍이죠. 그런데 촌에서도 그 읍내 가는 날은 아주 날 잡아서 가는 날이에요. 왜? 읍내 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촌락에서는 평소에는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각종 서비스 기능을 촌락 사람들이 그래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서비스 기능이라든지 제조 기능이 있는 곳이 그래도 촌락에서는 읍이거든요. 그래서 읍이라는 공간까지 포함시키면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둘의 차이를 막 다루는 건 별 의미가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는데, 우리나라 도시화는요, 우리나라 도시의 특징에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은 지역 간의 균형 성장을 한 나라가 아니라 지역 간의 불균형 성장을 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할 때 전 지역에 공평하게 투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큰 거점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죠. 그 거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수도권과 그 다음에 이 남동 연안권, 경상도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남동 임해공업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인구가 여기와 수도권과 이 남동 임해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바로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대도시권을 배울 건데요. 지금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를 우리가 대도시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죠. 일상적인 생활권이라는 거는 하루 동안에 그 지역 내에서 평소와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학교 다녀올 수 있고요. 회사 다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또 이렇게 추가되는 그 조건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러한 권역을 대도시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작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제주도도 반나절 안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상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통근이라든지 통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대도시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도시권의 범위는 뭐와 일치한다? 통근권, 그 다음에 통학권과 일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대학 원서를 쓰다 보면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은 항상 물어보죠. 선생님, 통학 가능한가요? 항상 물어봐요. 자, 통학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경기도에서 조금 밑에 천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하철 1호선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 학교에서는 1호선이 아주 그 천안권과 연결성이 좋기 때문에 선생님 학교에서는 거기가 통학 가능한 건입니다. 자,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금 통학 가능권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아주 멀리도 대학을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도시권에 지금 이 교통의 발달하고 같이 가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대도시권의 확장은 반드시 이 교통의 발달을 수반합니다. 대도시권의 확장은 교통의 발달을 수반하는데 먼저 선생님 뒤에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대도시권의 형성 배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대도시의 영향권이 지금 외부로 확장이 되냐? 왜 기존 도시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외부로 가냐? 자, 너무 기존 도시가 과밀화된 거죠. 기존 도시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서울은요, 땅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땅도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땅도 없을 정도로 이제 너무나도 과밀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냐? 아, 여기서 못 살겠다. 밖으로 나가자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교외화가 발생을 했죠. 선생님, 교외화가 뭐라 했어요? 기존 대도시에서 주변 도시로 가는 게 교외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가장 주요 원인은 바로 이 교외화라는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지역으로 기존 대도시에 있던 공업 기능이 함께 이전을 하면서 일자리가 이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도 함께 나가려고. 내 일자리가 지금 이전을 했으니까 나도 출퇴근이 조금 편하려면 내 일자리 주변에 내 집이 있어야겠죠.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서울은 선생님 너무 복잡해. 이렇게 맨날 지옥철 다니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맨날 차 밀리고, 그 다음에 공기도 안 좋고, 이런 대도시에 너무 이제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좀 더 쾌적한 환경, 좀 더 저렴한 집값을 다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도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그 기존 대도시 주변에 새로운 도시들도 건설하고 신도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조금 권장을 하죠. 인구 분산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2번부터 4번이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무리 정부에서 그러한 정책, 나가세요라는 정책을 펼치더라도 뭐가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은 안 나간다? 나갈만 해야 나가는 거죠. 즉, 교통이 발달되는 것을 전제로 교통로가 이렇게 먼저 확장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그 다음 나가는 겁니다. 왜? 교통이 도로가 없어. 내가 그 지역에 이사를 갔는데, 저 경기도 어떤 지역에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내가 서울에 기존에 내가 다니던 회사랑 전혀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지하철도 없어요. 사람들이 선뜻 이사를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서울 지하철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착역을 보면 저기 경기도 천안까지도 연결이 돼 있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충분히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점 도로라든지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대중교통 그 버스 노선도 점점 확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느껴요? 나가볼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각보다 출퇴근 시간이 별로 안 기네? 바로 지하철 한 번에 타면은 거리가 멀더라도 한 30분 만에 가시네?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간 거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멀리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덜 느끼는 겁니다. 즉, 대도시권이 형성되려면 이 교통의 발달이 아주 중요한 기본 조건이에요. 다른 게 다 돼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교외화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서울을 보시면 지금 우리 그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의 통근자 분포와 교통 발달인데요. 일단 이 서울 센터를 중심으로 이 서울에 조금 가까운 지역이 서울과의 통근이라든지 통학 비율이 좀 높죠. 서울에서 좀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조금 그 비중이 낮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 서쪽 라인을 따라서 좀 지하철이라든지 도로의 연결성이 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근 통학 비중도 이 오른쪽 지역에 비해서는 높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을 우리가 중요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바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이 수도권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수도권은 뭐뭐뭐를 합쳐서 수도권이다. 서울, 인천, 경기를 합쳐서 수도권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지금은 이제 1000만이 안 돼요. 한 970만 정도 되는데 일단 1000만이라고 치고요. 경기는 전체 인구가 1000만이 넘었어요. 거의 서울하고 경기는 1000만 합치면 거의 2000만이에요. 인천은요, 한 270만 정도 되는데 서울하고 경기가 거의 이거를 거의 합치면 1000만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선생님이 혹시 뭐라고 했나요?
두 지역 간의 상호작용, 끌어당기는 힘은요. 두 지역 간의 인구 규모에는 비례한다 했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인구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상호작용이 활발해요. 그 다음에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자주자주 보고 이동할 수 있겠죠. 그죠? 가까워야 돼요. 멀면 상호작용이 낮아집니다. 아무튼 지금 이걸 선생님이 왜 이걸 설명을 했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과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해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와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해요. 지금 굵기를 보니까 유선도를 보니까 경기와 서울 간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알아두면 나중에 우리 이 대도시권 중에서 수도권의 통근 통학 비중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원래 이 서울은 지금 1990년 이후에 계속 인구가 빠지고 있는데 그 인구가 대부분 어디로 이사를 간 거냐면 경기도에 있는 위성도시, 그중에서 신도시로 주로 이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도에 이사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서울이 직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근 통학 비중이 높은 거예요. 교류량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살펴봤고요. 이렇게 지금 수도권이 확장될 수 있는 거, 지금 이런 도로교통망이 확대되고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지하철 종착역이 기존에 비해서 더 멀리 확장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대도시권이 더 확장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형성된 우리나라 대도시권은요, 크게 5개 권역이에요. 사실 서울특별시 하나와 각 우리나라 광역시 6개를 하면 7개의 대도시권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서울하고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대도시권에 하나 묶여요. 그리고 울산은요, 약간 좀 그 광역시 성장에 있어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이 울산은 공업도시로서 성장을 했고요. 사실 도시 규모가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작아요. 그래서 뭐 대도시권을 형성할 정도의 그런 대도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가장 그 인구 규모가 작은 110만 밖에 안 되는 그 도시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이렇게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이렇게 우리나라는 5개의 대도시권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정리를 해보시면 원래 대도시가 가지고 있던 기능이 이제는 너무 과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구와 산업 활동이 어디로 간다? 주변 지역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거. 이거 한마디로 그냥 줄이면 뭐냐면 교외화예요. 교외화. 자, 이 교외화의 과정에 있어서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위성도시입니다. 위성도시. 자, 위성이 뭐예요? 위성. 어떤 그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 주변에 그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그 별을 우리가 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 지구는 하나의 위성을 가지고 있죠. 뭐예요? 달이죠. 그래서 그 지구와 달은 서로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통해서 뭐 지구가 사는 얘기지만 인력을 서로 이렇게 힘을 잡아당기면서 서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서로 공정과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기존 도시에 지구를 기존 대도시라고 여기면 새롭게 생긴 위성 도시는 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독자적인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성도시예요. 자, 그래서 이 서울의 대도시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그 인구는 사실은 서울 지역에서 이주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러한 새롭게 생긴 위성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성도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위성도시는 혹시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시 내부에서 도심의 기능을 도와주는 곳이 부도심이었죠. 그 이 위성도시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살짝 뭐라고 했냐면 도시 외부예요. 아예 새로운 도시입니다. 새로운 도시인데 기존 대도시의 역할을 조금 나눠 갖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위성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심과 역할은 사실 비슷해요. 기존 도시의 역할을 나누는 건데 위치상의 문제죠. 부도심은 도시 내부에서, 위성 도시는
도시 외부에서 새로운 도시로서 성장을 하면서 기존 도시를 돕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발달 배경을 보면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나 이제 신도시를 개발을 하려고 해요. 왜? 서울이라든지 기존 대도시가 너무 과밀화됐기 때문에 이 인구를 조금 분산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주 또 중요한 이 교외화라는 현상을 통해서 이제 위성도시가 만들어지는 건데, 자,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야겠죠. 그래야지 대도시를 잘 도와줄 수 있잖아요. 주거라든지 공업 기능을 분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좀 나누다 보니까 대도시가 조금 과밀된 문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위성도시는요, 이거를 형성할 때 마음이 급했어요. 어떤 마음이 급했냐면 일단 인구를 좀 이렇게 분산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 서울에 살던 사람들을 일단 인구는 많이 이렇게 분산을 시켰어요. 인구는. 그런데 기존의 서울의 일자리는 인구가 분산된 만큼은 안 된 겁니다. 그냥 어떠한 목적으로 위성도시가 만들어졌냐면 우리나라 위성도시는 대부분 침상도시화되는 그런 내용으로 위성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침자가 무슨 침자예요? 잘 침자예요. 여러분 어디서 주무세요? 침대에서 주무시잖아요. 이게 바로 침상도시가 말하면 뭐냐면 그야말로 잠만 자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성도시는 잠만 잔대요. 즉 무슨 기능이 없다?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돈은 어디서 벌어요? 기존 대도시에서 버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서울의 위성도시 성남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곳은요 진짜 주로 거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위성도시로 성장한 곳입니다. 분당, 신도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주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존 직장은 여전히 서울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낮에는 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그야말로 잠만 어디서 잔다? 위성도시에서 자는 겁니다. 주거 기능만 강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침상 도시를 베드타운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하면 더 이게 이해가 더 잘 되죠. 정말 잠만 자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근 시간에는 어디로 향하는 차 때문에 이 도로가 항상 혼잡할까요? 그야말로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로. 그래서 간선도로, 서부 간선도로, 동부 간선도로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힌다고. 왜? 아침에는 서울로 출근하려는 사람, 저녁에는 서울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위성도시는 무슨 기능은 안 주고 무슨 기능만 줬기 때문에 생산 기능은 안 주고 그야말로 주거 기능만 준 겁니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자족 기능이 약하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능이 약해요. 그 도시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도시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돈은 다른 도시에서 벌고 소비만 그 도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기능이 없는 거예요. 생산 기능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족 기능. 자, 그래서 우리나라 위성도시는 서울의 위성도시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서울의 위성도시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분산을 시키면서 만들어진 위성도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행정 기능은 과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밀집된 행정 기능은 과천으로 좀 분산을 했고요. 서울이 가지고 있던 공업 기능이 분산된 곳은 바로 안산이라든지 부천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 기능이 대부분이 우리 서울의 위성도시는 이 주거 기능 분산의 목적이 강했는데요. 그래서 성남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남양주가 바로 이 서울의 주거 기능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용인이라든지 아주 많은데 이 성남 안에 분당이 있는 거죠. 근데 분당 사는 친구들은 성남 산다고 안 하고 분당 산다 그래요. 그죠? 고양 안에 일산이라는 신도시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일산 사는 친구들은 고양 산다고 안 하고 일산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일산 혹은 분당이 하나의 신 줄 알아요. 그런데 다 이 도시, 기존 도시 안에 있는 새로운 신도시예요. 말이 신도시지 사실은 분당 구고요. 일산도, 일산 서구, 일산 동구 이렇게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구예요. 자, 그만큼 새롭게 만들어진 신도시
포함하면서 주거 기능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이러한 도시들이 부산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위성도시인데, 자, 우리나라 서울의 위성도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서울 주변 가까이에 분포를 하고 있죠. 서울에서 좀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런 위성도시의 분포도 조금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도시라는 거는 이 위성도시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는 건데, 이 위성도시 중에서도 주로 주거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된 곳을 우리가 신도시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었을 때 위례 신도시, 판교 신도시는 지금 최근에 2기 신도시로서 뭐 광고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자, 1기 신도시는 그래도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아파트는 생각보다 또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보다는 2기 신도시가 지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뉴스나 이런 데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도시별 지역 내 통근 비율. 자, 그 지역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어때요? 다 20%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이겁니다. 그 지역 내에서 통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통근한다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나머지 사람들은 서울로 간다는 거죠. 기존 대도시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언급했던 그런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는 자족 기능이 없다는 거.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아파트 단지만 가득 있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기존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빨간 버스, 간이가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경기도 사람들을 서울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대도시권을 조금 이제 모형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이 중심 도시 기존 대도시가 되는 거죠. 자, 기존 대도시 안에 도심, 여기 이게 이 구역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도시 내부 구조가 되는 건데, 그 내부 구조는 조금 있다가 이 도심, 주변적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영향권이 이렇게 미치는데, 어디까지를 우리가 대도시권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통근이 가능한 건까지를 우리가 대도시권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근 가능 건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 도시의 영향권이 좀 많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 오히려 기존 농촌 경관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도시권 중에서도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또 많이 나오죠. 근데 너무 쉬워요. 당연히 기존 대도시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시의 영향권이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교외 지역과 대도시 영향권, 이거를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묶어서 교외 지역이라고 했는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도시 가까이에 있는 지역과 좀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대도시권인데, 자, 좀 상세히 살펴보면 이 교외 지역은요, 중심 도시와 바로 연결돼 있어요.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교외화 현상이 아주 활발하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서울의 위성도시는 바로 이 교외 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택, 학교, 공장이 기존 대도시에 있던 주택, 기존 대도시에 있던 공장, 그다음에 기존 대도시에 있던 대학교라든지 이런 게 지금 외곽으로 더더더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영향을 받는 게 교외 지역이고요. 상대적으로 먼 지역은 아직까지 도시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슬금슬금 나타나요. 논밭이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한두 채 생기기 시작하고요. 논밭이 없는 지역이 도로가 조금씩 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근이 가능한 지역이죠. 통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를 통해서 혹은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볼게요.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나다가 묶인 A 지역과 라마바가 묶인 B 지역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가나다는요,
지금 서울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로 통근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B지역에 비해서는 인구 밀도도 높죠. 그러니까 이 A하고 B를 굳이 나눠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는 뭐가 되는 거지? 교외 지역이 되는 거고요. B는요, 상대적으로 사람도 별로 안 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영향이 별로 없다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여기가 배후 농촌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잡으면 대도시권도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 이 탐스라운 자료에서 아주 이걸 잘 해석하고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게 아주 고득점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데, 작년 고3 언니들 그 평가 문제에서 이거와 관련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도시 특성, 대도시권에 영향이 미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서울 수도권과 나머지 대도시권은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자, 아무튼 우리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경기, 인천의 주간 인구 지수를 비교하면 이들의 서로의 연관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를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러한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항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자, 지금 서울은 주간 인구 지수가 어때요? 108.6입니다. 상주 인구가 많다, 주간 인구가 많다. 주간 인구가 더 많죠. 낮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뭔가 서울에 들어온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자, 경기하고 인천, 하나의 수도권으로 묶여있는 이 대도시권에 보시면 경기하고 인천은요, 지금 100보다 작습니다.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아요. 즉, 낮에 뭔가 어디로 갔다는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로 갔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다른 지방 가는 것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서울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울과 경기, 인천의 그 상호 작용을 통해서 여전히 경기와 인천 사람들은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간 인구 지수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울산 이외의 광역시의 주간 인구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울산은요, 한번 볼게요. 울산은 지금 주간 인구 지수가 101.3이에요.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한 1% 정도 더 많은 사람이 낮에 이 울산이라는 지역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왜? 울산은 대표적인 공업도시입니다. 공업도시로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매우 풍부한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대기업의 생산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구가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울산 이외의 광역시들 한번 보시면 대구라든지 부산, 그 다음에 광주, 대전, 자, 인천하고 지금 울산은 지금 살펴봤으니까 이 네 개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다 주간 인구 지수가 어떻죠? 공통적으로 다 100보다 낮습니다. 왜? 서울은 지금 무슨 기능으로 특화된 지역이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인구가 나가더라도 3차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가장 특화가 됐어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대구 이런 지역은 과거에는 공업시설들 그리고 아주 발달했던 공업 지역들이 지금은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부산하고 대구를 먹여 살렸던 게 바로 신발공업, 그 다음에 섬유공업과 같은 노동력과 관련된 저렴한 노동력과 관련된 공업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인건비가 싼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과 대구에 있던 산업시설들이 어디로 가버렸다? 아예 해외로 가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 울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들은요, 그 주변 도지역의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대구 주변의 경북 지역의 주간 인구 지수가 높죠. 부산 주변의 경남 지역의 주간 인구 지수가 높죠. 왜? 차라리 거기가 더 산업시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울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들은 서울의 대도시와는 달리
낮에 사람이 줄어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문제에서 다루니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의 주간인구지수는 재밌습니다. 제주는요, 주간인구지수가 어때요? 100이죠.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기는 지리적으로 어떤 지역이에요? 섬이에요. 어떤 지역으로 통근 통학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죠. 그 섬 안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주간인구 지수가 정확히 100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제주도 지역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한번 살펴볼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후농촌 지역을 좀 확대를 시켜서 교외 지역을 살펴봤으니까 배후농촌 지역까지 살펴볼 건데 이거 사실 했죠, 여러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기존에 비해서 그 과거에 비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촌락이 있고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촌락이 있다고 우리 촌락의 변화에서 다뤘습니다. 특히 청장년층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데 청장년층이 지금 비중이 줄었어요. 그죠? 많이 줄었죠? 상대적으로 오히려 비중은 뭐가 늘었냐면 노년층은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은 보시면 지금 똑같이 농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은요. 도시 근처에 있으면서 도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에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 증가를 하면서 특히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청장년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고요. 이런 근교 농촌 지역은 도시 경관이 증가하고 기존에 농사 짓던 땅의 비중은 줄어드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더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하겠죠. 집약적. 그리고 어떠한 작물들을 키우겠어요? 벼라든지 보리같이 쌀이라 보리같이 이렇게 별로 그 생산성이 낮은 그러한 작물들은 키워봤자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좀 더 비싼 작물 팔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작물을 키우려고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품 작물 위주로 그 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교 농촌은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온리 농사만 짓던 그 순수 농촌과는 달리 이 지역은 그야말로 농업을 그 생각을 해서 이주해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도시가 너무 복잡해서 좀 밖으로 나가볼까? 이러면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직업이 농부가 아니라 대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기존의 대도시에서 여전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이 배후농촌 지역, 근교농촌 지역에 살려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후농촌까지가 뭐예요? 통근 통합권이 가능한 대도시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은 오직 농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원이 있는 경업농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근교농촌은 우리가 지금 한번 대표적인 근교농촌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1995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농업 경관, 농사를 짓는 비중은 줄었어요. 그럼 다른 게 뭔가 늘었다는 거죠. 도시 경관이 늘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만약에 이게 시험 보기에서 이거를 자료 분석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를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일부러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양과 비율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100만 원 중에 50%를 가질래요? 1억 중에 1%를 가질래요? 1억 중에 1%가 더 양이 많죠. 자, 선생님이 이 말을 왜 하냐면 단순히 보기에서 1995년에 비해 2010년 밭으로 이용되는 경지 면적이 늘었다 이러면 단순히 애들이 이 비중만 보고 숫자가 커지니까 동그라미 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전체 양이 줄었기 때문에 비중이 늘더라도 결국 계산해보면 밭으로 이용되는 경지 면적도 어떻게 됐다고? 줄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비율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지리에서는 자료 해석을 할 때 잘 조심해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작물별 생산량 비중을 보더라도 식량 작물에 비해서 채소류와 가축류와 같은 상품 작물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교 농촌, 여기 남양주시의 통계 자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대도시권의 가장 경계 지역, 배후농촌 지역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도시권 통근 통합 가능한
구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여가 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풀이로 선생님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문제풀이니까요, 여러분들 대단한 문제까지 잘 풀어서 준비하도록 해주세요.